1720년대 사우스시 파동 이후에 영국에서는 브리티시 콘솔이라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영구채 형태의 채권이 이 주식 대신 투기의 대상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나폴레옹하고 전쟁을 벌이는 동안 영국 정부가 4억 파운드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영국 정부의 채권 발행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투기꾼들은 이제 영국 채권보다도 해외 채권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죠. 첫 번째로 주목을 받았던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1817년에 프랑스가 전쟁 배상을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런던 시장에 유통을 시키면서 영국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 정부의 채권에 대한 투기 열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뒤에는 500만 파운드 규모의 파운드화 표시, 프로이센이죠. 프러시아 채권이 판매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유로본드 마켓이 형성이 돼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주목을 받은 채권이 라틴 아메리카 채권이었습니다. 이 채권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라틴 아메리카 채권의 성공에는 영국 사람들이 스페인에 대한 이 반감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가톨릭이죠. 그리고 영국은 개신교죠.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약간 숙적 같은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 스페인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조금 해방시켜 주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을 영국에서 많이 사준 거죠. 이런 심리와 또 이 채권 투기 붐이 겹쳐지면서 런던에서는 이 이머징 마켓 투자 붐이 일었습니다. 이때부터 1822년 3월에는 200만 파운드 규모의 채권을 콜롬비아 정부가 발행을 했고 그로부터 2달 뒤에는 칠레 정부가 100파운드 채권을 10파운드에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청약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150%의 수익을 거둔 셈이죠. 그리고 칠레에 이어서 페루 정부도 채권 발행에 나섰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런던 증권 거래소 앞에 폭동에 가까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이머징 국가 채권은 이 남미 국가의 채권에만 한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또 터키 상대로 독립투쟁 중이었던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영국에서 채권을 약 연 6%의 이자율 조건으로 발행을 했는데 순식간에 마감이 됐죠.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당시 영국 국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자유에 대한 호소,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이제 독립을 하려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터키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채권도 많이 잘 팔린 거죠. 근데 이 실제를 보면은 채권 발행 국가들한테 들어간 돈은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상당 부분은 이 베어링 현재나 로스차일드 같은 중개인들 그 사람들이 채권 발행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 안에서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발행된 채권으로 먼저 발행된 채권의 원금을 갚아버리는 그런 짓을 하게 됐죠. 쉽게 말해서 폰지 구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은 있었습니다. 이 남미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채권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죠. 게다가 채권 투자 사업 설명서에는 이 남미의 금광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금광을 믿었던 거죠. 하지만 금광은 실제보다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2에서 20파운드짜리 금덩이는 너무 하찮아서 버린다고 적혀 있기도 했고 또 20파운드짜리 금덩이를 밟지 않고서는 한 덩이도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허위 기재를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1824년 12월 31일 이 프랑스가 스페인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정해지자 이 영국은 이 남미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독립이 인정되자 이제 남미의 금광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앵글로 멕시칸이라는 회사의 주식은 150% 올랐고 레알 델몽트라는 광선 회사의 주가도 올랐는데 최초에 이 투기꾼들은 약 70파운드에 이 회사 주가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립이 되고 나서는 약 200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죠. 남미 금광 회사를 못 믿었거나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투기꾼들은 영국 내에서 다른 투자처를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내에 다시 주식회사 설립붐이 불었죠. 이 시기의 벤처기업들도 이전의 벤처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이 아주 허무맹랑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이집트인들이 버리고 간 금과 보석을 인양하기 위해서 홍해의 물을 퍼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영국에서는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이전에 있었던 주식회사 설립 투기와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신주를 청약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주가 조작이 만연했고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등 뭐 그런
과장 소문이 퍼졌었죠. 또 역시 의회도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 벤처 기업인들은 이 자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이나 귀족들을 얼굴만함으로 영입을 했죠. 당시의 이 영국 의회는 투기 억제 장치가 아니라 투기 조장 세력이었습니다. 1720년대 그런 교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5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1825년에 당시 사람들은 낙관론 그리고 교만에 빠져 있었죠. 왜 투기가 반복되는가를 봤을 때 이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죠.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투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금융 역사에 대한 극도로 짧은 기억력 때문이었습니다. 약 105년 만에 사람들은 이 사우스시가 남긴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정치인들은 이 투기에 흠뻑 취해 있었고 왕 역시 투기에 빠져서 지금 같은 이런 시기는 영국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몇몇 사람들이 이 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긴 했지만 당시 영국 정부는 여기에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역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투기는 상업화된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한 현상이고 이를 미숙하게 억제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아서 시장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 근거로 이 방치를 한 거죠. 투기를. 그리고 1720년대에 만들어진 반버블법마저 폐기가 되고 맙니다. 이제 완전히 브레이크가 없어졌죠. 당시 영국 정부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투기에 대한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기가 그렇듯이 이런 대세 상승이 무한히 이어지진 않죠. 어느 순간 대세 상승 분위기가 한풀 꺾여서 남미 국가 채권들의 값이 한동안 주저앉기만 했습니다. 남미 금강개발 산업의 대표 종목이었던 레알 덱몽트 주가도 1550파운드에서 200파운드로 급락을 했죠. 이제 드디어 공황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영란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의 규모가 1900만 파운드를 넘었지만 금 보유량은 400만 파운드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소문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돈은 1900만 파운드를 발행을 했는데 그 돈을 교환해줘야 될 금은 400만 파운드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영란은행은 위기를 의식해서 통화 긴축을 하면서 금 보유량을 계속 늘려나갔는데 근데 영란은행이 이렇게 갑자기 긴축 정책을 하면서 영국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죠. 갑자기 신뢰가 무너지고 신용경색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가장 약했던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25년 10월 초에 플리머스 은행이 붕괴했고 영국 서부 지역에서 두 개의 지방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영국 은행이 마지막 대보자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밑에 있던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한 거죠. 은행들에서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요코샤 지역의 주요 은행이었던 웨트워스가 문을 닫으니까 이 공포는 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웨트워스와 거래했던 50개의 은행도 파산을 했죠. 주식시장에서 모든 종목이 평균 80% 이상 폭락해서 주가가 공시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영란은행 앞에는 은행권을 금으로 바꿔달라는 이 군중들이 폭도로 변해서 군대가 출동하지 않으면 이 제압을 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죠. 이 상점에는 이 식료품 같은 상품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오직 금으로만 물건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남미의 금강이 개발되면 아주 금이 넘쳐나서 큰 돈을 벌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영국에 금풍년은 오지도 않고 오히려 금풍기 현상만이 발생을 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영란은행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탈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금을 공수해서 영국 은행에 예탁하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황은 수습이 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은 은행들이 이 상인들의 어흠 이런 것들을 다시 매입을 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증권시장도 이 폭락이 멈추고 이렇게 이제 공황이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증권시장의 공황은 막을 내렸지만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위기는 먼저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식, 채권 이런 부분에서 먼저 큰 손실이 발생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이후에 그 신용경색은 진정이 됐지만 그런 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넘어가면서 또 경제 위기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1820년대 이머징 마켓 투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로 번진 거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신용경색이 발생했을 때도 이후에 경제 위기로 번졌었죠. 불행하게도 경제 공황은 투기꾼들만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 거죠. 1826년도에 이 부도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늘었고
제조업의 생산성은 떨어졌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영국 전역에서 방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폭동이 상반기 내내 지속됐죠. 고통을 받은 것은 영국 국민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미 국가들 역시 고통에 빠졌죠.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남미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의 총액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남미 국가로 보내졌었죠. 그리고 그 돈마저도 전쟁을 하는데 대부분 사용이 됐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남미 투자자들은 이 남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알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불안과 극빈,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한 정부 조직,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단지 금광만을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투자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 스페인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은 1850년 탐험가 드레이크가 이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남미에 가서 가지고 온 그런 전리품, 거기에 대한 환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남미가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꿈의 땅이다, 이런 환상이 영국 투자자들한테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전에 말했다시피 스페인의 착취에 시달리는 그런 남미 사람들을 구원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긴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큰 원인은 시대적인 환상이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죠. 남미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런 환상을 근거로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적으로. 그것은 투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붕괴를 해버리게 된 거죠. 사실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의 일이지만 1920년대 이 미국 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니까 이 영국은 다시 남미에 투자했던 것처럼 미국에도 투자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영국이 선진국이었고 미국은 발전이 진행 중인 이머징 국가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머징 투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때도 역시 남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 푼도 건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할 때는 법을 위해서 스킬을 타듯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스킬 타다가 거품이 부풀어 오르고 터질 때쯤에 잽싸게 빠져나와야지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은 이 투기꾼들은 항상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기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될까요? 반복적으로. 이 사무엘 테일러 콜러지라는 사람은 1817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년 또는 13년을 주기로 신용혁명이 발생한다. 밀랍으로 날개를 달고 태양에 도전했던 이카루스 같은 과도한 신용 창출과 비정상적인 대세 상승 분위기는 급격한 추락을 맞게 된다. 한쪽에서 성급함과 부주의가 모험을 감행하도록 자극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원칙이 사라지고 잘못된 신용 창출 때문에 호황과 불황이 해마다 되풀이된다. 당시의 이 톨레지의 논리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어떤 금융공황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잘 다듬은 그런 논리였는데요. 대부분 경제불황으로부터 2, 3년이 흐른 뒤 신용과 신뢰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순환은 긴 호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경기순환, 경기사이클이라는 것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것, 버블과 폭락이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을 경기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 호황 국면은 느닷없이 투기 열풍으로 이어집니다. 1822년에서 25년에 발생했던 버블은 이 손쉬운 신용 창출 때문에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이 톨러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의 콘설 채권이 수익률이 극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 영국의 투자자들이 눈을 다른 데로 돌렸고 거기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 남미 국가들의 채권이었다는 거죠. 자국에서 매력적인 수익률을 찾을 수 없자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에서 자국 내 투자 자산 대비 매력적인 수익률을 가진 자산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저에는 신용 창출이 쉽게 되는, 즉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기반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톨러즈가 하는 얘기는 이 풍요라는 것 자체가 투기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버블이 한창일 때 무제한적으로 신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자산 가격을 계속 상승하게 만들죠. 계속 돈을 빌려서 살 수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해서 적정 가격 이상으로 오른 자산은 그 자산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또 자산을 사고 또 자산이 오르면은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사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상황은 또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버블이 신용 경색과 경제공황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경제 호황기에 이 돈을 쉽게 빌리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던 것 그 자체가 이후에 발생하는 투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막스의 사이클 이론과 똑같죠. 경제공황, 금융공황의 씨앗은 경제호황기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전 책에서 우리가 결핍에 대해서 읽어봤었죠. 거기에 풍요와 결핍의 관계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이 빛에 허덕이는 이유, 시간에 허덕이는 이유를 풍요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풍요에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뒤에 시간이 쪼들리게 된다. 풍요에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월급을 받은 날 제대로 돈 관리를 하지 못해서 월급 직전에 쪼들리게 되는 그런 것을 알아봤었죠. 거기서도 이제 원인 중 하나를 풍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풍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머징 마켓 투기가 발생을 하는 이유는 이 풍요로움
경기 호황기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되고, 쉽게 빌릴 수 있게 되면은 국내에는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게 되죠. 국내에는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 투자할 곳이 없게 됩니다.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은 눈을 해외로 돌리는 거죠. 돈은 많고 돈도 쉽게 빌릴 수 있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국내에는 할 게 없으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죠. 이런 경기 순환론을 이코노미스트지의 편집장이었던 월터 베이지헛이 받아서 좀 더 다듬었습니다. 이 월터 베이지헛이라는 이 사람 아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베이지헛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번영의 시기에 발빠른 소수의 투자자들이 초과 수익을 올린 투기 대상의 일반 투자자들까지 뛰어들어 과도한 자본을 투자한 결과 발생한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예금 보유자들이 특별한 수익을 약속하는 곳에 돈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이 투자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돈이 몰려든다. 초기 투자자들의 목표는 정기 적금 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투기가 진행되면서 이 목표는 부차적인 것으로 변한다. 일확천금이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투기 열풍은 지속된다. 하지만 중단되면 파국이 시작된다. 이 베이지헛에 따르면은 경기 사이클이 상향하고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이 경제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존 스튜어트 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적인 경제 호황의 씨앗은 직전에 발생한 공황 시기에 부러진다. 신용경색은 자산 가치의 폭락을 야기하기 때문에 헐값의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에 자산 가치 상승은 투기의 부활로 이어진다. 공황 이후 금융시장에는 과거의 바보들과 빈털터리들이 장밋빛 낙관론을 갖게 되고 다시 순진한 투자자로 환생한다. 이쯤 되면 이제 맹목적으로 변하는 거죠. 과거의 쓰라린 경험, 돈을 잃었던 경험은 잊어버리고 투자자들은 이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앞에서 이 금융공황이 호황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튜어트 밀은 이 경제 호황 역시 이전에 발생한 금융공황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은 금융공황은 경제 호황 때문에 발생하고 경제 호황은 금융공황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겠죠. 그게 바로 경기 순환 사이클이죠. 이 금융투기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1845년으로 갑니다. 이 투기의 역사를 보면은 신기술의 개발이 항상 투기꾼들을 흥분시킵니다. 지금 AI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때도 신기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하였습니다.